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할까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재력, 학력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 자체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을 하면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종교인이나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 역시 저 자신이 아닌 제 배경으로 인해 당한 부분들이 많고 또 반대로 그로 인해서 상황을 제대로 역전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뱀띠로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나 결혼한 새 신부예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긴 해서 제 나이에 하는 결혼이 그리 이상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 그리 빠른 시기에 한 결혼은 아닌 건 확실하긴 하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보통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케이스가 많으니 사실 좀 늦은 편이긴 했지만 개의치는 않았어요. 사실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이거든요. 친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저를 가끔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너는 진짜 네 장점을 모르잖아. 가만 보면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독하고 야무질걸? 그래? 아, 나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다른가? 야, 다르지. 너는 독립심도 엄청 강하고 혼자 둬도 충분히 살잖아. 자립심 하나는 너 따라갈 사람 없을걸? 아마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땡 잡은 걸 거다. 그런가?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냐? 사는 게 팍팍하니까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지. 나도 가끔은 여리여리한 공주 같고 싶다 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만큼 야무진 맏며느리상이 없을 정도기도 하죠. 하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짐작도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한 끼 밥을 먹을 쌀도 없는 일들이 허다했고 그래서 엄마는 저희만 먹인 채 굶거나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주고 배추 같은 걸 얻어와 음식을 해주시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빠듯했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거나 즐겁진 않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했고 특히 엄마는 아빠로 인해서 매일이 행복하지 않았죠. 더 정확하게 아빠로 인해서 늘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오늘도 일 못 받았어? 일찍 가서 줄 섰는데도 일을 못 받았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일 못하면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애들 학교에 보낼 돈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이래? 내가 노력을 안 했어? 나갔는데 안 써주는 걸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공 쳤는데 내일 잘해봐야지 뭐. 아이씨, 나도 몰라. 나도 힘들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빠는 슬프게도 변변한 직장이 없었고 매번 사업을 한다던가 한탕을 노린다며 사업에만 관심을 두다가 결국 집은 폭삭 망하게 됐고 그 후로 일용직이라도 하려 했지만 엄마만큼 간절하지 않은지 열심히 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 역시 저희를 키우면서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었고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동네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거나 밭일 등을 해주면서 돈을 받거나 하루 먹을 음식을 구해오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오는 수준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결국 저희 집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 입은 엄마와 아빠, 언니, 그리고 저까지 넷인데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 다니는 학원도 한 번을 다닌 적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언니 역시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만 다니고 시간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은 모두 학원을 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니는 저와는 좀 달랐어요. 집에만 오면 언니는 늘 방에 앉아서 책상도 없이 상을 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언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돼? 난 불안하고 배고파서 공부가 안 돼.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랑 내가 출세하는 거밖에 없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부고 너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나는 모르겠어. 내가 공부한다고 달라질까? 언니는 똑똑하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그냥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어. 언니는 유일하게 출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 끼니가 다인 상황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무조건 빨리 성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인지 언니는 저와 다르게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니가 공부를 잘하자 저희 집에서 유일한 희망은 언니라며 모든 관심은 언니에게 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든 돈, 관심, 그리고 생활 패턴까지 모두 다 언니에게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언니의 성공만이 우리 집의 성공이라는 듯이 모두가 다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언니를 보며 자란 저 역시 공부를 잘하면서 엄마 아빠의 희망으로 자랐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했어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공부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집이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와중에 공부가 되지 않았던 건 당연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모든 관심은 다 언니에게 쏠렸고, 가난한 환경 탓에 저는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지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린 시절이 그리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았어요. 꼭 어딘가에 쓸려다니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 속에서도 반드시 악착같이 살아내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 원동력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엄마였죠. 엄마, 거기서 뭐해? 지은이 왔니? 엄마 윤재 아줌마네 일 도와주고 있지. 다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언니 간식도 좀 챙겨주고. 아니야, 나도 집 안 가고 같이 할래. 내가 같이 해주면 엄마 빨리 끝나서 집에 올 수 있잖아. 아유, 손에 흙 묻고 더러워져. 왜 들어오려고 해? 집에 가, 어? 나 잘해. 같이 하면 빨리 끝나니까. 엄마 같이 해. 저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했고, 그때마다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함께 가서 일을 돕곤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힘들어 보이고 고생하는 건 엄마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아빠의 사업 실패, 그리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사는 아빠로 인해서 엄마는 늘 힘들어 했고, 덕분에 매일 밤 숨죽여 우는 엄마를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린 마음에 저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성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엄마가 고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고요. 그렇게 성인이 되길 바라며 지내던 고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아빠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분명 경제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의존을 할 수 없었던 허울뿐이었던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모녀에게 아빠의 빈자리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아빠가 생전에 남긴 채무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당시 살던 집을 모두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 모녀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후 대학생이 된 언니와 달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생업에 뛰어들었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엄마였고, 원동력도 엄마였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저에게 투영되면서 절대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박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런 엄마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들어오던 저를 앉혀두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은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얘기? 또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건 아니고 너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면서 지낼 거니? 엄마는 너도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좀 더 편한 데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나보고 공부 다시 했으면 한다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네 언니처럼 공부도 하고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남들처럼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지금 공장에서 3교대 그거 힘들잖아. 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엄마의 제안을 듣고 난 후 그때까지도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던 엄마의 말에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하는 일을 그만두고 번듯한 대학을 나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게 맞기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이 31살이 되던 해 대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제 적성이 공부인지 몰랐더라고요. 저는 수능을 본 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전 곧바로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를 했어요. 딱 2년 정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험 생활을 병행했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오듯 저는 법원직 공무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꿈만 같더라고요. 제 인생은 완전히 과거와는 달라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쳇바퀴 같은 제 삶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 저희 엄마 역시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고생만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내는구나.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 무슨 이제 시작인데 죽는다는 소리를 해. 이제 언니도 나도 번듯한 직장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시험에 합격 후 발령을 받게 되면서 저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지방을 벗어나 서울로 홀로 오게 되었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비교를 하자면 지금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령 후 시작하게 된 혼자만의 서울살이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한 떨림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살이가 모두 다 핑크빛으로만 물들여질 만큼 편하고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녹록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집값에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서울의 지하 단칸방을 구해 살기 시작했고 언젠간 능력을 키워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사실 늦은 나이에 대학도 가고 공무원 준비까지 하게 되면서 취업을 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 인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딱 맞는 건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한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송무팀장이었는데 법원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 오다 가다 몇 차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몇 차례 서로 얼굴을 익히던 중 남편의 대시로 인해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만남을 가지다 보니 남편은 은근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저 아이 봐봐. 예쁘다. 그치? 우리도 저런 예쁜 아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린 아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은 해야겠지? 응? 그러게 예쁘네. 근데 나는 내가 아이를 가지고 키운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왜? 너랑 닮은 아이면 얼마나 예쁠까 싶은데. 난 벌써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된다. 글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넌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는 건데. 아주 나중은 아니더라도 너랑 하고 싶고. 아, 그래? 글쎄, 그건 좀 심오한 이야기라 지금 말하긴 어렵네. 다 먹었지? 얼른 가자. 내일 출근이잖아.
남편은 은근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에 정확한 제 의견이나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답변을 미루면서 지냈어요.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답을 피하는 저를 보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정말 각을 잡고 저에게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걱정하고 생각하는지도 먼저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상황들 모두 다 해결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고요. 물론 그때만 해도 남편의 말이 부담스럽긴 했어요. 제대로 된 결정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엄마를 자주 보지 못했고 좀 멀어진 감이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도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엄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내가 말을 했던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하긴 뭘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해서 친구분한테 연락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나 되게 서운했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생했네. 어찌됐든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예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야지. 가만 보자. 언니분도 계시지? 인사하고 가야겠다. 처음에는 남편이 엄마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그날 인사만 드린 채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그날부터 5일장 내내 저와 함께 엄마 빈소를 지켰고 심지어는 발인까지 함께 도와주더라고요. 딸 둘밖에 없던 엄마였고 아빠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식을 하면서도 힘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했는지 아무 말 없이 모두 다 도와줬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덜 외로울 것 같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결혼 결심을 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 과정에서 생기게 되었고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죠. 막상 호기롭게 결혼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지만 저는 나이도 적지 않았고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은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제 고민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좀 보수적이긴 해서 약간 따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해. 근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얘기할 거고 너 불쾌하게 안 만들게. 알았지? 혹시 어머니가 나 별로래?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알고 계셔서 뭐라고 하셔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 미리 하는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 밖에서 소개를 받으러 간 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한 것과 다르게 누구보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식사도 직접 사주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안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잠시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겼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아유, 뭐 변호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망스러운 수준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죠? 네? 어머니 혹시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말로 인해서 제 귀를 의심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반문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엄청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마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렇잖아. 내가 고작 시골에서 이제 막 취업한 나이 많은 구급 공무원이나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키운 건 아니거든.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저에게 엄청나게 신뢰가 될 법한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중적인 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을 건지 감도 안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곧 반박을 하려 입을 열려고 하자마자 남편은 돌아왔고 시어머니와의 은밀하면서도 불쾌한 대화는 마무리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깔깔 웃으면서 이제는 가족들 사이라 그런지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네 라면서 안면을 바꾸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긴 했지만 또 남편이 오자마자 다른 모습을 하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니 이제는 착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왜 사고를 당하거나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정말 내가 그 일을 겪은 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드는 것 아시나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그 일들이 다 내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받아들이는 의도로 말씀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해가면서요. 그렇게 그날 일은 찜찜한 가운데 잊혀져 갔죠. 남편과의 결혼 준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예물, 예단 등 주고받는 것 없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니는 좀 마음이 걸렸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근무를 하는 곳으로 찾아와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언니를 보러 나갔고 언니와 이야기를 한 후에야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진아, 이거 받아. 응? 이거 뭐야 언니? 웬 보석이야?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언니 결혼할 때 받았던 목걸이인데 너 결혼하는데 해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거라도 사돈댁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휴, 우리 아무것도 안 주고 받기로 했는데 굳이 안 줘도 돼. 아이, 이거 언니가 받은 목걸이인데 왜 나를 줘? 싫어 싫어. 그래도 엄마도 안 계신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라도 세공해서 가서 마음 전해드려. 언니 말 들어, 응? 그래야 무시 안 당해. 사실 언니가 준 목걸이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 받은 목걸이를 받았고 세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가 예물이나 예단을 하지 않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표시를 하고 싶다면서 전달을 해드렸죠. 시어머니는 막상 제가 드린 선물을 받으시니 기분이 좋았는지 정말 얼굴이 환하게 피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언니 말을 듣길 잘했다 싶었고 언니의 공을 이야기하고 싶어져서 말을 꺼냈죠.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사실 그 목걸이는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 받았던 소중한 목걸이인데 너무 죄송하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세공해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제 언니의 마음을 전달받으면 좀 더 감동을 하거나 고마워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반응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붉게 변하면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뭐? 아, 너는 도대체 나를? 아니 시댁을 어떻게 개무시를 하면은 남이 하던 걸 세공해서 새 것인 것 마냥 가져올 수가 있니? 정말로 불쾌하고 불결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 어머니, 제가 못 쓸 걸 드린 것도 아니고 언니도 아끼던 것이라 새 건데 그래도 세공해서 드린 건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봤자 남이 쓰던 거 아니니? 누가 결혼할 때 선물을 헌걸 주냐고. 아유 진짜 뭐 빼어도 정도가 있지. 아유 됐고 가져가라. 필요 없으니까 너나 해.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와 막말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 언니까지 같이 무시를 하는 듯한 발언에
자존심이 모두 다 상해버렸어요. 저희 언니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목걸이를 내어준 것인데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서 언니 목걸이를 다시 받아왔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하겠다 통보를 했죠. 맘 같아선 정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어요. 나는 그렇게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 없어. 직접 당사자인 어머니가 와서 사과하신다면 모를까. 절대 마음 안 변해.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할게. 이거는 엄마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그래도 돼. 그니까 마음 풀고 있어. 어?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설마 가능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직접 사과를 하시기도 했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니 다시 마음이 약해졌고요. 그래, 내가 남편 보고 살지. 시어머니랑 사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마음 한번 고쳐먹고 잘 살아보자. 남편의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를 기막히게 하는 건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또 다시 저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사석에서 만나 인사를 드리고 언니가 준 목걸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을 뿐 실제로 시댁으로 인사를 가면서 정식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식만 남은 상황에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었고 남편과 저는 일정을 맞춰서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정식으로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된 날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된 터라 더는 넘어가야 할 고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오해였을 뿐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바로 첫 정식 인사를 하러 간 날 생기게 되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서울 반지하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방을 정리해 남편과 함께 살 집을 새롭게 구해서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남편과 이야기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 역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도 하고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본격적 결혼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별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 정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더라고요. 아이 그래. 지은이나 너나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그 동네에서 시작을 해야 하긴 하겠다. 아, 네. 그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뭐 당연히 지금은 지은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고 뭐하고 하면 충분히 전셋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니? 그렇지 지은아. 시어머니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규모가 궁금한 듯 보였고 저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막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마치 제 말을 막겠다는 듯 이야기를 막고는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 대변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집 마련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모두 다 알아서 하기로 한 결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말을 막고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언가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우기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집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막는 느낌이 너무 역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모두 다 마친 후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잠깐 간식거리 좀 사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같이 나갔다 오자고 말을 하면서 눈치를 줬죠.
남편은 제가 보낸 눈치를 읽고는 밖으로 나왔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집 얘기만 나오면 내가 말을 못하게 말을 막아? 너 뭐 혹시 부모님한테 속인 거 있어? 속인 게 뭐가 있어? 말을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냥 엄마랑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굳이 너 단칸방 살고 있다는 건 말해야 해? 그리고 어차피 뺄빵인데 그런 얘기 엄마 앞에서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응? 뭐?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사는 곳이 뭔 상관이야? 왜 내가 단칸방 사는 것도 문제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았잖아, 엄마랑. 근데 또 네가 엄마랑 얼굴 붉히는 일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고, 나 좀 이해해 주라. 그런 이유라면 더 이해 못 해주겠는데? 아니, 어차피 할 결혼이면 다 아셔야 하는 게 맞지. 지금 단칸방 보증금 얼마 안 돼서 대출 받아야 하는 것도 다 알아야 하고. 나는 다 말할 거야. 그니까 숨기면서 그런 거 하지 마. 나 죄 안 졌어? 만약 계속 이러면 난 이 결혼 안 해.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내색을 하며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 성격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터라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를 하며 더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들어왔고 저는 시댁에 모두 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단칸방이고 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을 계획에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기 어렵게 솔직한 표정이 모두 다 드러난 셈이지요. 하지만 이 대화에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없게 막아준 건 시아버지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그 저희 집값 만만치 않지. 게다가 네가 사는 곳이 워낙 비싸긴 하잖니. 자취를 하면 그럴 수 있지. 니들이 알아서 잘한다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믿고 그냥 두고 보련다. 당신도 그렇지? 아유, 그럼요. 저희가 결혼하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 뭐해? 어차피 잠깐 사는 집이었는데 그렇게 해. 시아버지가 먼저 선수를 쳐 저희의 선택과 계획을 존중해 주시니 시어머니는 일그러진 표정을 이내 고치고는 괜찮다는 듯 어색하게 말을 하며 상황을 넘기셨어요. 저는 그렇게 상황을 넘기는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인사 자리가 모두 정리가 되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작은 방으로 은밀히 부르시더니 저에게 쪽지 하나를 주면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예, 너 웃긴다. 너 그동안 단칸방 사는 거 왜 나한테 숨겼니? 어머니, 숨긴 게 아니라 말씀드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석진 씨가 말을 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오늘 모르시는 것 같길래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정말 너는 끝까지 입만 살았다. 공무원 직거리 월급에 조실 부모에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형편이랑 우리 형편이랑 다른 건 너도 알지? 그래도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준 그 쪽지에 적힌 계좌로 매달 100씩 넣어라. 그게 네가 살 길이고 예의야. 시어머니가 준 쪽지에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와 은행명이 적혀 있었고 그곳으로 매달 100만 원씩 넣으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거절당할 때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모욕적인 기분을 받았죠. 너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니까 막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무슨 이야기라도 해서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준 쪽지를 구기듯 꼭 쥐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왔어요.
이제야 내 말이 좀 말같이 들리나 보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거 보니 그럼 당장은 좀 그렇고 식 올린 후에 매달 여기다 넣는 걸로 하자. 그렇게 알고 있으마.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을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나가는 저를 앞질러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충격을 받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쐐기 박는 말을 한마디 더 하신 채 말이죠. 그렇게 집을 나왔고 저는 그 이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해댔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아주 통쾌하고 확실한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수로 인해서 앞으로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시월드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누구보다 행복하고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기분 좋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감히 누가 시어머니에게 매달 돈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하면 믿을까요? 절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일인데 이런 취급을 제가 당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화를 잔뜩 내고 싶었지만 이건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조용히 나왔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도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답도 오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떤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표정은 숨길 수 없었던 건지 남편은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제 표정을 보면서 눈치를 보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랑 아까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뭐 이거저거 이야기해 주셨어. 그래? 아 근데 왜 너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뭐 나 몰래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지? 그러면 나한테 말해, 응? 그런 거 없다고 긴장 좀 하면서 있었더니 피곤해. 아이 얼른 집으로 갈래. 남편은 제가 짜증을 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포기를 했는지 더 묻지 않고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제 유일한 핏줄이나 가족이고 제 편인 언니에게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이게 정말이라고? 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넣으라고 했다고? 나보고 조실부모의 뭐 손해보는 결혼이라면서. 언니 나 진짜로 너무 서럽고 화가 나. 사실 그때 언니가 준 목걸이도 뭘로 보고 헝거해 주냐면서 화내고 가져가라고 했었거든. 뭐라고? 그걸 가져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니네 시엄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맞니? 몰라 그저 허영심만. 진짜 내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나 너무 화나고 자존심 상해. 언니 나 이 결혼 그냥 깰까? 네가 왜 깨? 그럼 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아 너무 화가 나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언니는 끝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잠시 고민을 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저보고 잠시 진정을 하며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5분이 지났을까 방에서 언니는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큰 맘을 먹었다는 듯 통장을 저에게 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시엄마 보여줘. 그리고 너 다시는 무시 못하게 제대로 콧대를 확 눌러주고 와. 알았지? 이게 뭔데? 갑자기 웬 통장이야 언니? 어머 이거 뭐야? 언니 이 액수가 맞아? 이거 어디서 났어? 언니가 준 통장을 받아들고 흘리던 눈물을 닦으며 열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통장에는 무려 30여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잘못 봤나 싶은 마음으로 통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다시 주워들고 소리를 내서 손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읽으면서 다시 금액 확인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는 거야?
일십, 백, 천만. 맞는데?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맞아, 32억. 조용히 하고. 네 형부도 모르는 돈이야. 이거 진짜 오래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빠 집 안에 남은 땅 하나 있었거든? 아빠가 유일하게 그거 하나 본인 거 만들려고 매달렸는데 그게 아빠 엄마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거가 된 돈이야. 이런 돈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낸 거야, 언니? 결국엔 이겨서 이게 우리 대에는 우리 손에 들어오더라고. 이 보상금 그래도 아빠 엄마 고생것 같아서 안 쓰고 있었지. 근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다. 아니, 나도 안 돼. 그럼 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언니가 말했지. 이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냥 쌓아두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부모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사는데 이거 가져가서 제대로 기 꺾어주고 너 떵떵거리고 살아. 언니는? 언니 몫은? 그래, 이거 반은 내 몫이고 반은 네 몫이야. 그래도 보여주면서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오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만 했지. 정말로 직접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신이 빠져서 멍하게 있는 저를 언니는 흔들더니 빨리 시댁으로 가라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에게 받은 통장을 손에 쥐고 정신을 차린 후 일어나 그대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향했죠. 제대로 복수를 하려고요. 이미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간 후에 혼자서 시댁으로 들이닥친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하면서도 성가신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이, 뭐니? 왜 또 왔니? 뭐 놓고 갔어? 그래도 예비 시댁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니요, 놓고 간 건 없고요.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답을 못하고 간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왔어요. 어머니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뭐? 야,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우리 둘만 알기로 한 얘기지 않니? 그거 제가 형편이 모자란데 여기 시집 와서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런 이유라면 저도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돈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내 가방에서 언니가 준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건넸죠.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제가 준 통장을 받아들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뭔데 다시 오기까지 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통장을 열어보던 시어머니는 그 안에 담긴 금액을 확인하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 모습만 봐도 뭔가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맘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야? 이런 돈이 어떻게 너한테?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니? 조실부모하고 직장도 변변찮고 단칸방 사는 저라서 매달 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셨죠. 이제 어머님이랑 제 형편이 다른 건 똑같고 입장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통장에 돈 좀 가져왔다고 이거 이후로 나 때문에 파혼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거야? 아, 그게 걱정이세요? 걱정 마세요. 석진이는 어머님이랑 다르잖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해결해 보러 온 것뿐이에요. 은근히 파혼을 하겠다고 하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걱정됐었는지 시어머니는 그것부터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파혼할 일은 아니라고 하니 안도를 하시고는 다시 저에게 묻고 싶은 말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돈 한 푼 없는 척 연기한 거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이 돈 다 네 거야? 네, 저희 부모님이 저랑 언니 두고 가는 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남기고 가셨네요. 그건 저희 집 일이니까 됐고 이제 형편 차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형편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매달 100씩 주시는 거 맞죠? 제가 이 말을 직접 뱉으면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짜릿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리 덤비면서 뭐라고 했긴 했어도 속이 시원하진 않았는데 방금 속 시원하게 뱉은 이 말이야말로 그동안의 묵은 체증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제 말에 제가 느꼈듯 시어머니 역시 불쾌감을 느끼셨는지 화를 내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니, 그것보다 이거는 사기친 돈이나 가짜 아니니? 제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니 잘 보세요. 어머니 오늘 저한테 하신 말씀 사과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문제 석진이랑 아버님에게 다 말할 거예요. 일로 저는 파혼이 하고 싶진 않지만 일이 커져서 하게 된다면 모두 다 어머니 책임이 되겠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태도를 바꾸더니 제 말에 급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내가 언제 사과를 안 한다고 했니? 여자끼리 한 말들인데 또 그걸 전한다고 그래. 내가 한 말은 취소야. 미안하다. 어?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사과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누가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정확하게 정리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시어머니의 사과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받아들였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 우위에 있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정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람 배경만 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됐던 건데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까 네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다. 예,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 그런데 너 이렇게 돈 많다는 거 우리 아들도 아니? 아니요, 몰라요. 근데 앞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아들 출세시키고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아시죠?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고 앞으로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저에게 함부로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제 비위를 맞추면서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게 전세 역전에 성공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허영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만 같던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전 파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파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했고요. 남편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남편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결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 남편과 함께 꽤 좋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180도 달라졌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변했어요. 그동안은 저에게 조실부모 타령, 월급이 적은 공무원 타령을 하면서 무시를 숨쉬듯 했다면 이제는 그런 발언은 아무리 듣고 싶다고 해달라고 졸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집에 새롭게 들어온 복덩이로 불리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에게 잘 보일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을 하시면서 아부 아닌 아부를 부리고 계시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세요? 응, 지은아. 오늘 내가 너 좋아하는 간장게장 맛있게 담궜어. 어떻게 가져다 줄까? 너 오기 힘드니까 말만 해주면 내가 집에 두고 갈게. 어머, 게장 너무 맛있는데. 아, 어머니, 저 남편 좋아하는 거 안 만드시고 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만들어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 이게 뭐 너 먹는 거 같이 얻어 먹으면 되는 거지 뭐가 중요하니? 우리 집 복덩이가 잘 먹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바쁠 때면 저희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시는 등 정말 말도 못하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가 됐답니다. 게다가 제가 힘들거나 피곤하다고 하면 집안 행사에도 빠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는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쉽기도 해요. 물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대로 나름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면서 지내니 결혼 생활은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날 일은 시어머니와 저 단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된 큰돈에 대한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알게 되긴 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아졌다니까 다시 보여? 놀라워? 아니, 솔직히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놀라긴 했지. 근데 뭐 그게 내 돈이냐? 나는 똑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처음에는 적잖이 놀란 듯 했지만 그 이전과 다르게 별다른 변화 없이 저를 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더 잘한다거나 돈을 요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만 다행히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다들 이 정도가 되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돈을 썼을까 싶어서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이 돈이 모두 다 제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언니에게 돌려줬어요. 물론 언니는 돈을 나눠 다시 저에게 제 몫을 돌려줬지만요. 누가 보면 돈 자랑하면서 시부모님 부려먹고 사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 후에 시부모님 병원비, 용돈, 생활비 등을 틈틈이 보태면서 돕고 있어요. 그러자 오히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면서 잘 해주시고 또 남편도 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건 저에게 다행인 일이긴 했지만 남편은 마치 농담하듯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우리 마누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니까.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배려하면 정말 큰 코 다쳐.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은 웃고 말지만 정말 맞는 말 같기는 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가짐이 돈을 다루는 법을 바꾸는 거라는 걸 깨달았기도 하고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덕에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던 욕심 덕에 저는 더 단단해지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